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 타원 곡선 암호 ECC에 대한 건데요. 아마 정보 보안 쪽에 관심 있으시면 RSA 암호는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요즘 모바일 기기나 IoT 환경에선 유독 이 ECC가 주목받는지, RSA랑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RSA를 대체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특히 스마트폰처럼 좀 자원이 제한된 환경 있잖아요. 거기서 보여주는 효율성, 그리고 또 강력한 보안, 이런 것 때문에 현대 암호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수학 원리랑 또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자료를 좀 보니까요. ECC는 1985년에 닐 코블리츠랑 빅터 밀러가 각자 제안한 공개키 암호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원 곡선이라는 좀 특별한 수학 구조를 쓴다고요? 꽤 오래전에 나온 건데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효율성 때문입니다. ECC는요, RSA랑 비슷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면서도 키 길이를 훨씬 짧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256비트짜리 ECC 키가요, 3072비트 RSA 키랑 거의 같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한다고 평가받아요. 우와, 256비트 대 3072비트요. 어휴, 이거 엄청난 차이인데요. 키 길이가 그렇게 짧아지면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좋은 건가요? 특히 뭐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작은 IoT 기기 같은 데서는요. 네, 맞습니다. 키가 짧다는 건 암호 연산할 때 필요한 계산량이 훨씬 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처럼 배터리나 처리 능력이 좀 부족한 기기에서도 암호화, 복호화가 훨씬 빠르죠. 전력 소모도 적고요. 저장 공간도 당연히 덜 차지하고요. 뭐랄까, 비유하자면 두꺼운 강철 금고문 같은 RSA랑 같은 방어력을 보이는데 훨씬 얇고 가벼운 특수합금으로 만든 느낌? 그게 ECC인 거죠. 이런 효율성 때문에 제한된 환경에 정말 딱 맞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효율적이면서 어떻게 강력한 보안까지 가능한 건지 그 원리가 궁금한데요. ECC의 보안은요, 그 타원 곡선 이산 로그 문제, 영어로는 ECD1P라고 하는데 이 수학적 난제에 기반하고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타원 곡선 위에 어떤 기준점 G가 있고 비밀값 D가 있을 때 이걸로 공개키 Q를 계산하는 건 Q는 D지. 컴퓨터로 엄청 쉬워요. 그런데 반대로 공개된 G랑 Q를 가지고 원래 비밀값 D를 역으로 찾아내는 거. 이게 현재 컴퓨팅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아하, 네, 이런 비대칭성, 그러니까 한쪽 방향 계산은 아주 쉽지만 그 역방향 계산은 지극히 어려운 성질,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와, 그 수학적인 원리가 진짜 흥미롭네요. 그렇게 강력한 보안 기반이라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 ECC 기술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미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 접속할 때 주소창에 보이는 자물쇠 아이콘 있잖아요. 안전한 연결, 즉 TLS, SSL 인증서에도 ECC가 아주 널리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거래할 때 이게 정말 내 거래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디지털 서명, ECTSA라고 하죠. 이것도 대부분 ECC 기반이에요. 네,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파일 같은 거 받을 때 이게 중간에 변조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디지털 서명에도 쓰이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그냥 매일같이 쓰는 기술들 뒤에 다 ECC가 숨어 있었네요. 또 다른 중요한 쓰임새도 있을까요? 그럼요. 안전한 통신 채널을 만들려고 키를 교환할 때 쓰는 ECDH 프로토콜. 이것도 있고요. 메시지 자체를 암호화하는 데 쓰는 ECIS 방식도 널리 사용됩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가 아주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승인한 암호 알고리즘 목록이 있거든요. 스위트 B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ECC가 포함될 만큼 성능이랑 안정성을 인정받았죠. 와, 정리해보면 ECC는 정말 짧은 키로도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아주 효율적인 기술이고 특히 스마트 기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요즘 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거군요.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 속 많은 디지털 활동들이
이 ECC 덕분에 보호받고 있었단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이든 영원한 건 없잖아요. 특히 양자 컴퓨터의 등장은 ECC에게도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용으로 개발된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ECC 보안의 근간인 ECLDP 문제를 아주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이건 RSA도 마찬가지로 안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양자 컴퓨터 공격에도 안전한 새로운 암호 기술, 그러니까 양자내성 암호, PQC 연구가 요즘 아주 활발하다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PQC는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다른 종류의 수학 문제들에 기반하고 있어요. 물론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ECC를 위협할 정도로 발전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까지는 ECC는 여전히 아주 중요한 핵심 보안 기술로 계속 사용될 거고요. 네, 오늘 ECC의 강력한 효율성부터 실제 쓰임새, 그리고 앞으로의 도전 과제까지 정말 흥미롭게 살펴봤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ECC를 통해서 현재 암호 기술의 강점과 미래의 도전을 봤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 양자 컴퓨팅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다른 암호 시스템들, 예를 들면 대칭키 암호 같은 것들요. 이런 기술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